저는 올해 75세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5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준비했던,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긴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5년 25살의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었죠. 시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시골의 평범한 농가였고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촌스러운 애를 데려오다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3년 차,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본처가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약혼녀였죠. 재벌가 딸이었는데 결혼 직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파혼했고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 여자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일주일에 2번씩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안 날 저는 시어머니께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죠. 내가 뭔데 감히. 넌 그냥 손주나 낳아. 며느리 자리는 영희 것이야. 그날 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임신 6개월이었고 그 시절 이혼녀로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고 견디자.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은 기뻐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 취급을 받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온 집안 청소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누이 셋은 저를 하녀처럼 부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가 안 좋았던 시기였죠. 시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에 논밭이 꽤 있었거든요. 사돈 좀 도와주시오. 담보만 잡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순박한 친정아버지는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제 남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망했고 친정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셨죠. 평생 농사 지으신 땅을 잃으신 아버지는 1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그 집에 시집가는 바람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맞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인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모든 무시와 학대를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친정도 망했는데 어딜 가겠어? 시어머니의 비웃음도 견뎠죠. 대신 저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들 교육이었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댁 몰래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했죠. 번 돈은 전부 아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공의 과정도 최고 병원에서 마쳤고요. 28배 의사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 키웠어.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키운 것처럼 자랑했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은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백방으로 알아본 중매였죠. 저는 반대했지만 아들은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줬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재력을 보며 기뻐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저만 따랐습니다. 아들이 35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산분배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제외시켰습니다. 넌 들어올 필요 없어. 어차피 내 몫은 없으니까.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 자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손자,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물려주셨던 겁니다. 순자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지켜줬다. 순자의 아들이 이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이었고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날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개원했고 순식간에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이 됐습니다. 며느리 친정의 후원도 있었지만 아들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아들은 저를 자택에서 나와 새 집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어요.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했죠. 내 주제에 감히 분가를 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50년 동안 저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도 아니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영희 씨 찾아가세요. 어머님의 진짜 며느리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 역할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쳐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러 다녔죠.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 맛있는 것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월 후 큰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댁 재산은 제 아들이 다 물려받았으니 좀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언니, 제가 하녀 취급받을 때 어디 계셨어요?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큰 시누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시누이도 왔습니다. 딸아이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역시 거절했습니다. 제가 친정 재산 다 날렸을 때 언니가 뭐라고 하셨죠? 그래도 친정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라고 비웃으셨잖아요. 막내 시누이는 아예 시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굽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죠.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도움은 못 드립니다. 5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친정 재산 잃고 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죠? 원래 가난한 집 딸은 팔자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이 더 흐르고 시댁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아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를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내 할머니는 5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대했어. 이제는 할머니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용돈은 보내도 좋아. 단 할머니 집에 내가 직접 가서 전해주렴.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내 눈으로 보고. 아들은 매달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착하구나. 하지만 너는 몰라.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50년이야. 50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중이었죠. 아들이 직접 치료를 맡았고 병원비는 모두 아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게 됐죠. 아들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최고급 병실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문병을 갔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시어머니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간신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가 25세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촌스럽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친정 재산 다 날렸을 때도 어머님은 비웃으셨죠.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 한 번 안 오셨고요.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안심하세요. 제 아들이 어머님 모실 거예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대로 되갚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제대로 키워진 덕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야 후련하구나.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5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50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후련하면서도 허전하다는 거였어요. 5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이요.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며느리들에게 법률 지원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돕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50년 동안 겪으신 일들, 다른 며느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고생이 헛되지 않게. 지금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주 상담센터에 나가서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은 울면서 저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아니야. 참고 견디기만 하면 안 돼. 너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해. 나는 5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너는 그러지 마. 대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 법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시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 저도 병실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고 저도 상주로서 예를 다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역시 효부시네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효부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람이니까요. 50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저는 끝까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75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살 겁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요. 그리고 재단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께 말씀드립니다. 참고 견디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복수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50년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